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부부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쉽다. 우리는 부부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관계를 망친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다. 부부유별이라 했으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친밀함과 예의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라.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아내가 있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자신만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려 해도 왜 나가? 언제 와? 누구랑 만나? 하며 캐묻는다. 30년간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남편이 직장에 있을 때는 아내의 일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약용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라고 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친구 관계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나하고 있는데 왜 친구를 만나려고 해? 라며 질투까지 한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부부 관계와는 다른 영역이다. 배우자가 있어도 친구들과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취미 활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가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자 나이 들어서 무슨 서예야? 라며 반대했다. 집에서 나랑 있으면 되지 뭘 자꾸 나가려고 해? 라며 불평했다. 이런 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아내에게만 의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정약용도 가족을 사랑했지만 각자의 길을 존중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상의해서 결정해야지라며 모든 일에 개입하려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상의할 필요는 없다. 한 아내는 머리를 자르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나는 긴 머리가 좋은데 라며 불만을 표했다. 자신의 머리 모양을 정하는 것조차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통제는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는 말도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다.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되 각자의 개성은 유지해야 한다. 정약용은 조화롭되 획일적이지 않다고 했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같은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부라고 해서 이런 예의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반말만 한다. 야, 이것 좀 가져와.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한다. 하지만 이런 말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정약용은 가족에게도 정중한 말을 사용했다. 편지에서도 항상 존댓말과 겸손한 표현을 썼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 부부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라며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도 상대방의 소유물을 존중해야 한다. 한 남편은 아내의 화장품을 멋대로 썼다. 어차피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만의 물건이 침해받는다고 느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큰 갈등이 된다.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기본 예의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캐묻는 것도 선을 넘는 행위다. 결혼 전에는 어땠어? 옛날 연인은 어떤 사람이었어? 하며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는 개인의 영역이다. 정약용은 과거는 과거대로 두라고 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를 파헤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당신 친구는 별로야. 당신 형제들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진정한 부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의 정신을 기억하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 이 경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가까울수록 선을 지켜라는 지혜의 핵심이다. 또한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통제하려는 부모들이 많다.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모든 행동이 관계를 망친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식은 독립적인 인격체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맡긴 귀한 존재를 잠시 돌보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라. 자녀를 평생 통제할 권리는 부모에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대한다. 결혼을 했건 말건, 자녀를 낳았건 말건 상관없이 내 자식이라며 간섭한다. 성인 자녀의 결혼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한테는 저런 여자가 안 어울려라며 계속 불만을 표했다. 심지어 아들에게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정작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행복을 부정한다. 정약용은 자녀의 행복이 우선이다 라고 했다. 부모의 만족보다는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순서를 바꿔버린다. 성인 자녀의 직업 선택에도 간섭한다. 그 회사는 안 좋아 보이는데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봐라. 사업은 위험해. 이런 식으로 자녀의 결정에 반대한다. 어떤 아버지는 40대 아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자 크게 반대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모험을 해? 하며 말렸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자녀를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모독하는 일이다. 정약용도 자녀들에게 조언은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지만 결정은 너희가 하라는 자세를 유지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손자녀 양육 방식에 개입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귀하게 키운다. 우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며 자녀 부부의 육아 방침을 비판한다. 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원을 많이 다닌다며 불만을 표했다. 아이가 불쌍하다. 놀 시간도 없이 공부만 시키면 어떻게 해.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아들은 중간에서 곤란해했다.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감정적 대립으로 번진 것이다.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도와주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라며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돈으로 자녀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집을 사줄 때 내가 원하는 동네에 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자녀는 다른 지역을 원했지만 부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불편한 곳에 살게 되었다. 정약용은 베풀 때는 조건을 달지 말라고 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 자녀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도 선을 넘는 행위다. 요즘 부부 사이는 어때?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돈은 얼마나 벌어? 이런 질문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자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 허락 없이 자녀의 집을 찾아가는 것도 문제다. 내 자식 집인데 뭐가 문제야? 라며 아무 때나 방문한다. 하지만 자녀에게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다. 한 며느리는 하소연했다. 시어머니가 미리 연락도 없이 오세요. 집안이 어수선할 때 오시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 집인데 라고 하시니 뭐라 말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행동은 자녀, 부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결혼을 했으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것이다. 부모의 집이 아니라 자녀, 부부의 집인 것이다. 자녀의 실패나 어려움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다. 내가 나서야 해라며 자녀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정약용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라고 했다. 평생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지라는 명분으로 모든 간섭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심과 간섭은 다르다. 관심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간섭은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관심은 자녀가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개입하는 것은 간섭이다. 성인 자녀를 여전히 미성년자 취급하는 부모들이 있다. 아직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하며 자녀의 판단력을 무시한다. 하지만 자녀도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쌓은 어른이다.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했다. 훈계조가 아니라 대화하는 투로 의견을 나누었다.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 위에서 맴돌며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면 자녀는 숨이 막힌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혜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의 인생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적절한 거리의 미학을 기억하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그렇지 않을 때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결국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 이 경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제자매일수록 예의를 무시하기 쉽다. 우리는 형제인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관계를 망친다. 정약용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라. 혈연 관계라고 해서 예의를 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형제라는 이름으로 온갖 월권 행위를 일삼는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일방적인 부탁을 하고 사생활에 간섭한다. 그러면서도 형제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주냐 하며 도리어 화를 낸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돈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형이니까 좀 빌려줘. 동생이니까 도와줘야지. 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한다. 그리고 갚을 때가 되면 형제 사이에 그런 걸 따져? 라며 오히려 섭섭해한다. 한 형이 있었다. 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 동생은 형 덕분에 성공하면 2배로 갚겠다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형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라며 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동생은 새 차를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형에게는 돈이 없다고 했다는 점이다. 형제라고 해서 무한정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정약용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형제 간의 기본이라고 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혈연 관계가 신뢰를 저버려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어린 시절 서열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나는 형이야 라며 권위를 내세우거나 막내니까 형들이 챙겨줘야지 라며 의존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모두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어떤 첫째는 50대가 되어도 동생들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동생들도 이미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성공한 어른들이었다. 첫째의 이런 태도에 점점 거리감을 느꼈다. 이런 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의 권력 관계를 평생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관계는 변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정약용도 형제들과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다. 나이 차이를 내세워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형제 관계의 모습이다. 형제 중 한 명이 성공했을 때 당연히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잘 되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줘야지 라며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제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한 동생이 형에게 사업 투자를 요구했다. 형이 돈이 많으니까 투자해줘. 형제가 같이 잘 살아야지. 하지만 형은 그 사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거절하자 동생은 혈정 없다며 화를 냈다. 형제의 성공을 자신도 누릴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의 노력과 성과는 각자의 것이다. 형제라고 해서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할 의무는 없다. 가족 모임에서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도 선을 넘는 행위다. 우리 애는 의대에 갔는데 너희 애는, 우리 며느리는 예쁜데 너희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상처만 준다. 각자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정약용은 각자의 특장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열을 가리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너희 남편은 별로야. 너희 아내는 성격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배우자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다. 형제 자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일이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을 캐묻는 것도 월권이다. 요즘 부부 사이는 어때? 돈은 얼마나 벌어?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권리는 없다. 한 여동생이 언니에게 하소연했다. 언니가 저희 사생활을 너무 캐물어요. 남편 직장 일까지 자세히 알려고 하고 집안 경제 상황도 묻고 형제라도 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아야 한다. 궁금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나이 차이를 이용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다. 형은 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고 동생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라고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권위주의적 태도로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뒷담화를 나누는 것도 형제 간의 신뢰를 깨뜨린다. 둘째는 요즘 어떻게 지내? 셋째가 또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없는 형제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다. 정약용은 부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라고 했다.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저래? 우리 때는 다 그랬다. 하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한다. 하지만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각자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형제라는 혈연 관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거나 희생하면 오래갈 수 없다. 진정한 형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정약용이 형제들과 각각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했던 것처럼 현대의 형제 자매들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혈연이라는 연결고리보다 인간적인 예의와 존중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킬 때 비로소 아름다운 형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형제 간의 진정한 사랑이다. 결국 형제 자매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낸 이웃이나 친구일수록 쉽게 선을 넘나든다.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라는 생각이 관계를 망친다. 정약용은 가까운 법과의 교제에도 예법이 있다고 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분을 핑계로 이런 기본을 무시한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친밀함이 무례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라며 조언을 강요한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개입한다. 한 친구가 있었다. 다른 친구의 결혼 생활에 대해 계속 참견했다. 내 남편은 너를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조언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는 전문가인 척한다는 점이다. 친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다. 정약용은 구하지 않는 조언은 간섭이다 라고 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웃 간의 기본 예의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소음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등에서 서로 양해해야지라며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양해는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파트 주민은 늦은 밤에도 큰 소리로 TV를 봤다. 아래층에서 항의하자 우리끼리 사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자신의 편의를 다른 사람의 불편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웃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 이웃은 자주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잠깐만,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몇 시간씩 맡겼다. 처음에는 도와주던 이웃도 점점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인정 없다며 섭섭해할까봐 말하지 못했다. 이런 부탁은 선을 넘는 행위다. 상대방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했다. 도움을 받는 것과 폐를 끼치는 것은 다르다. 상대방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문제다. 저 집은 요즘 어떻게 지내? 부부 사이가 안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다. 궁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라며 시작해서 결국 다 퍼뜨린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한다. 노년기 친구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도 있다. 친구니까 좀 빌려줘라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그리고 독촉하면 우정이 그런 거야? 라며 오히려 섭섭해한다. 어떤 친구는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번만 다음 달에 꼭이라고 하면서도 갚지 않았다. 결국 친구는 돈도 잃고 우정도 잃었다. 우정을 볼모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정약용은 친구 사이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감정에만 의존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뜻이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도 선을 넘는 행위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봐. 이 정당에 투표해야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한다. 하지만 종교나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자유다. 친구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상대방의 가족사나 건강 문제에 대해 함부로 개입하려는 시도도 있다. 내 남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 하며 나서려 한다. 하지만 이런 개입은 때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선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간섭이 될 뿐이다. 친구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친구 집인데 뭐가 문제야? 라며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방문한다. 하지만 친구에게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다. 한 친구는 항상 갑자기 찾아왔다. 집안이 어수선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바쁠 때도 상관없이 왔다. 친구인데 뭐가 그렇게 형식적이야? 라고 했지만 찾아가는 집 주인은 부담스러웠다. 기본적인 예의는 친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미리 연락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로 예민해지기 쉽다. 이때 친구의 병에 대해 함부로 조언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내가 아는 민간요법이 있어. 그 약은 안 좋다던데. 이런 말들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다. 의학적 조언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라고 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척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정한 우정은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진다.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무너지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이 평생 벗들과 나눈 편지를 보면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들로 가득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이웃과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편해진다고 해서 예의를 버리면 안 된다. 기본적인 매너와 상호 존중이 관계를 지켜준다. 결국 이웃과 친구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이 경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또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다. 은퇴 전후 직장 동료들이나 사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질수록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이라는 생각이 문제를 만든다. 정약용은 공사를 구분하라고 했다. 개인적 친분과 공적 역할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를 흐린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를 바란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사회는 규칙과 원칙으로 운영된다. 개인적 감정이나 친분이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 친분을 업무에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친하잖아 라며 특별한 편의를 요구한다. 절차를 생략해달라거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 한 과장이 있었다. 오랜 친구가 회사의 일을 의뢰하면서 친구니까 좀 빨리 처리해줘 라고 부탁했다.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친구 일을 우선 처리했다. 결국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생겼고 회사 규정도 어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친구는 이런 부탁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라며 오히려 서운해한다. 공적 원칙보다 개인적 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고 했다. 친구를 위해 원칙을 어기는 것이 의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공정함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리다.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며 나서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어떤 공무원은 친구의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면서 내가 말 좀 해줄게 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다른 신청자들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다.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문제다. 너랑 나랑 친하잖아 라며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 하지만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다. 한 부장은 후배에게 자주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주말에 이사 도와달라거나 자녀의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후배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해줬지만 점점 부담스러웠다. 직장 내 관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상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약용은 아래 사람을 부릴 때는 더욱 신중하라고 했다. 권력이 있을 때일수록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에 자주 찾아가서 현직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여기서 30년 일했는데 라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의 간섭은 현재 업무에 방해가 된다.
어떤 전 부서장은 은퇴 후에도 자주 사무실에 와서 요즘 일은 어떻게 돌아가? 라며 캐물었다. 후임자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 평가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은퇴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예의다. 과거의 경력을 내세워 현재 업무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나 동호회에서도 개인적 관계와 공적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이니까 라며 특별한 대우를 바란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해야 한다. 한 교회 장로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업가에게 특혜를 줬다. 교회 시설 공사를 맡기면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종교적 연대감이나 동호회의 친분이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이나 경력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내가 이 분야에서 몇십 년 일했는데 라며 권위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경력이 항상 옳은 판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니어는 봉사단체에서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며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봉사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즘 애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라며 무시했다. 이런 태도는 조직의 발전을 막는다. 나이와 경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복선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모임에서 정치적 주장을 강요하는 것도 선을 넘는 행위다. 내 말이 맞다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자유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요즘 정치 상황이 말이 되나? 라며 시작해서 결국 편을 갈라버린다. 이런 행동은 모임의 목적을 해친다. 친목을 위한 자리에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매너 부족도 문제다. 내가 세금 내는데 뭐가 문제야? 라며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한다. 하지만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한 시녀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다른 이용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공공장소에서 전화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도서관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개인의 권리 주장과 타인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중요하다. 사회생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지내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의 정신을 기억하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신분이나 경력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정함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다. 개인적 관계와 공적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 경계를 존중할 때 모두가 편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핵심이다.